인간 실격. 저자 다자이 오사무. 제1장. 서문.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3번 본 적이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년 시절로 추정된다. 그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하카마를 입고 서 있었고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흉측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겉으로는 귀여운 아이로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웃음이 아니라 얼굴에 억지로 주름을 만든 원숭이 같은 모습이었다. 손을 단단히 쥔 자세와 표정은 불쾌감을 자아냈다. 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이 사진을 보며 싫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두 번째 사진은 학생 시절의 것이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학생복 차림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역시 비현실적이고 인위적이었다. 깃털처럼 가볍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미소는 완벽해 보였지만 동시에 괴기스러웠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청년은 본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사진은 가장 기괴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그는 허름하고 무너진 방 한쪽에 앉아 작은 화로에 손을 기댄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웃지도 않았고 표정조차 없었다. 얼굴은 특징이 전혀 없어 기억에 남지 않았고 그 무표정은 보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다시 봐도 떠오르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죽음의 상을 연상시키며 사람에게 섬뜩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3개의 사진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비현실적이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는 아름다움과 기괴함, 그리고 공허함으로 정의되는 신비한 인물이었다. 제2장. 첫 번째 수기. 부끄러운 생애를 살아왔다. 나는 인간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도호쿠의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기차를 처음 본 순간조차도 그것을 놀이처럼 여겼다. 정거장에 다리를 오르내리는 것도 단순히 세련된 장치로 느껴졌고 그것이 승객을 위한 실용적 구조임을 깨달았을 때는 흥미를 잃었다. 어릴 적 지하철의 존재도 놀이로만 이해했던 나는 자라서야 인간의 실용성이라는 개념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은 나에게 허무함과 슬픔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공복이라는 감각도 알지 못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을 들으며 음식을 먹었지만 그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였다. 어두운 방에서 마주 앉은 18명의 가족이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은 나를 쓸쓸하게 했다.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엄숙히 밥을 먹는 것은 의식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광경을 두려워했다. 인간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조차도 내게는 단지 협박처럼 들렸다. 이러한 생각은 나를 인간의 생업과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내게 행복은 그저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 부를 때마다 지옥 같은 감정을 느꼈고 도리어 그들이 더 평화로워 보였다. 나의 고통은 10개의 재앙처럼 느껴졌지만 이웃의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밥만 잘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나는 그들의 삶이 이해되지 않았다.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편안할까? 인간은 정말로 그런 존재일까?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돈일까? 그렇다고 그런 것을 삶의 이유로 삼기엔 너무 단순해 보였다. 나는 돈, 밥, 행복이라는 모든 개념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웃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내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남았다. 결국 나는 나 홀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 같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끝없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은 광대였다. 그것은 나의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다. 나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광대가 되었다. 나는 어느새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인간들과 소통했다. 어릴 적부터 가족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두려움과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사진 속에서도 나 혼자만 이상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광대 연기였다. 나는 반박하는 것도 두려웠다. 작은 반박조차 내게는 천둥처럼 느껴졌고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진리를 행할 힘이 없으니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므로 나는 말다툼도 자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항상 공격을 침묵 속에 받아들이고 내심으로는 미칠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화를 내고 있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본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기회에, 예를 들어 소가 초원에서 느긋하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의 파리를 치워버리듯이 불쑥 인간의 무서운 정체를 화에 의해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항상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의 전율을 느낀다. 이 본성도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된다. 광대가 된 나는 웃음을 통해 인간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나는 여름에 유카타 아래 양모 스웨터를 입고 걸어 다녔고 가족들은 나를 보며 웃었다. 나를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웃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인간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웃음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도쿄에 자주 가셨고 돌아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셨다.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결국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그날 밤 나는 몰래 거실로 가서 아버지의 수첩에 사자춤이라고 적었다. 나는 사자춤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걸 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기대에 맞추기로 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나의 행동을 기뻐하며 칭찬했지만 나는 내내 쓴웃음을 삼켰다. 아, 그리고 학교. 나는 학교에서 존경받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의 존경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언젠가 그것이 발각되면 벌어질 분노와 복수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병약했던 나는 자주 학교를 쉬었지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보였다. 수업 시간에는 만화를 그려 친구들을 웃겼고 글쓰기 과제에도 웃기는 이야기를 써서 선생님들마저 즐겁게 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광대 같은 연기라고 느꼈다.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존경받는 존재로서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 인간에 대해 항상 두려움에 떨며 또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언행에 조금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나 혼자의 고민은 가슴속의 작은 상자에 숨긴 채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깊이 감추며 그저 순수한 낙천성을 가장하고 나는 광대 같은 변태로서 점점 완성되어 갔다. 장난꾸러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장난꾸러기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성적표에는 모든 과목이 만점이었지만 품행 점수는 낮았고 그것은 가족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내 본질은 그와 정반대였다. 하인들과 하녀들에게 슬픈 일을 겪으며 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털어놓는 습관이 없었고 부모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은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광대로 남게 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소속된 정당의 유명인이 개최한 연설회에 갔다. 청중은 연설이 끝난 후 서로의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기쁜 얼굴로 말하며 서로를 속였다. 인간들은 이런 불신 속에서도 깨끗하고 밝게 살아가며 서로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난해하고 두려웠다. 인간의 묘리를 이해하지 못한 나는 인간과 대립하며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나는 하인들과 하녀들의 범죄를 누구에게도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부모조차 나에게 난해한 모습을 보이며 신뢰의 문을 닫아두었다. 이로 인해 나의 고독은 깊어졌고 그것은 여성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했다. 나는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남자로 보였고 이것이 후에 내가 이용당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결국 나의 삶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광대로서의 고독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제3장 두 번째 수기. 나는 동북의 한 바다와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벚꽃이 아름다웠고 학교의 상징도 벚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연기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켰다. 고향에서는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연기하기 어려웠지만 타향에서는 재치 있는 모습으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웃겼다. 그러나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공포가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다케이치라는 약하고 백치 같은 여학생과의 만남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체조 시간에 일부러 실수를 연기했을 때 그 아이는 나를 꿰뚫어보며 일부러 그랬지라고 말했다. 그 아이의 통찰은 나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 나는 그 비밀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려 했고 그 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다케이치는 여전히 조용하고 무뚝뚝했다. 어느 날 소나기가 내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게 되었다. 귀에서 심한 고름이 흘러나와 내가 치료해 주었고 그 아이는 내게 "너는 사랑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 같았지만 나중에는 예언처럼 다가왔다. 그 아이는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며 계속 재치를 부렸다. 그러나 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자의 요구는 남성과 달랐고 끝없는 웃음과 관심을 요구했다. 다케이치는 내게 고흐의 자화상을 보여주며 유령의 그림이라고 했다. 그 말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표현하려는 단순한 태도를 버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담아 표현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림에 대한 나의 시도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고 나는 점차 자화상 제작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음산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슴 깊이 숨기고 있는 내 정체성이었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고 또 사람을 웃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런 음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그러나 그 그림은 다케이치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내 재치의 바닥에 있는 음산함이 드러나 갑자기 경계받는 것도 싫었고 또 이것이 내 정체성으로도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취향의 재치로 여겨져 큰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기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그 그림은 곧장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또한 학교의 미술 시간에도 나는 그 유령식 기법을 비밀로 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평범한 터치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다케이치에게만은 전부터 내 상처받기 쉬운 신경을 평범하게 보였고 이번 자화상도 안심하고 다케이치에게 보여주었다. 그 아이는 매우 칭찬하며 덧붙여 두세 장의 유령의 그림을 그리게 했다. 나는 다케이치로부터 또 한 번의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얻었다. 사랑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이 바보 같은 다케이치에 의해 내 이마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도쿄로 나왔다. 나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예전부터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고 결국은 관리가 되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나에게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성격의 나는 멍하니 그에 따랐다. 나도 벚꽃과 바다의 중학교는 이미 지루해졌고 5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4학년 수료 상태로 도쿄의 고등학교에 응시에 합격하여 곧바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결함과 거칠매 질려 도무지 웃음이 나지 않았고 의사에게 폐침윤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여 기숙사에서 나와 우에노 사쿠라기초의 아버지 별장으로 옮겼다. 나는 단체 생활과 청춘의 열정에 공감하지 못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학교와 기숙사는 왜곡된 성욕의 공간으로 느껴졌고 집에서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고독하게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면서 나는 독립적이나 소외된 느낌으로 학교와 사회를 멀리했다. 학교를 통해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화실에서 술, 담배, 매춘부와 좌파 사상 같은 것들을 접하며 도시 생활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했다. 화실에서 만난 호리키 마사오라는 학생은 나에게 도쿄의 어두운 면모를 안내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는 술과 매춘부, 저렴한 여관과 음식 등 생활의 편리함을 알려줬고 나를 도시 속 놀이에 끌어들였다. 나는 그를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편리함과 대담함에 의지했다. 나는 매춘부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잊었지만 그 안에서도 나 자신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직면해야 했다. 호리키를 통해 비합법적인 공산주의 모임에도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동지라는 역할을 맡아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저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참여했다.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비합법적 환경의 감각에 끌렸고 이는 내 존재가 세상의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는 자각과 연결되었다. 아버지가 집을 팔고 나는 세뉴칸이라는 하숙으로 옮겨야 했다. 넓고 안락했던 집에서 벗어나 좁은 하숙방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현실로 밀어넣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불편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고 학업, 예술과도 멀어졌다. 하숙 생활의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이 나를 점점 집어삼켰다. 나는 공산주의 운동과 호리키와의 술자리로 현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다. 정치는 나에게 부담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길을 잃어갔다. 그 무렵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여자가 3명 있었다. 한 명은 내가 하숙하던 세뉴칸의 딸이었다. 그녀는 항상 내 방에 들어와 편지를 쓰며 뭔가 말을 걸기를 바랐고 나는 그런 그녀를 불편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용건을 부탁할 때는 오히려 편안했다. 그녀는 약간의 돈을 빌려 약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거절할 이유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여자는
공산주의 운동에서 만난 여자 고등사범생이었다. 그녀는 나를 동지라 부르며 물건을 사주었고 나는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추하고 무거웠지만 나는 그런 그녀에게도 봉사하듯 행동했다. 어느 여름밤 나는 그녀와 거리의 어두운 곳에서 키스하며 달래야 했다. 그녀는 그것에 지나치게 흥분했고 나를 그녀의 좁은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런 그녀의 광기를 경멸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세 번째 여자는 긴자의 큰 카페에서 만난 여종업원 츠네코였다. 11월 말 나는 간다의 포장마차에서 호리키와 저렴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호리키는 돈이 없는 우리에게 술을 마시자며 계속 조르고 있었다. 대담해진 나는 그를 긴자의 술과 고기로 가득한 꿈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전차를 타고 호리키는 신이 나서 여종업원에게 키스를 할 거라며 떠들었고 나는 그에 취한 연극을 지켜보았다. 큰 카페에 도착해 우리는 빈 곳에 앉았고 츠네코와 또 다른 여종업원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호리키는 츠네코에게 키스를 시도했지만 이내 그녀를 가난해 보인다며 경멸했다. 츠네코는 그 경멸 속에서도 초연했고 나는 그녀의 가난과 나의 불안 속에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술에 취해 맥락을 잃었던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츠네코가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돈이 끊어지면 인연도 끊어진다는 내 말이 진실이었다며 웃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고독과 체념이 내게 깊이 다가왔지만 나는 그녀와의 인연을 오래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무게에 눌린 나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아사쿠사를 헤매다 카페에 들렀을 때 내가 가진 돈은 동전 3개뿐이었다. 그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무심한 말투는 내 자존심을 깊이 찔렀고 나 자신이 속물적 굴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카마쿠라의 바다로 향했다. 그녀는 띠와 망토를 바위 위에 두고 나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다. 병원에 수용된 나는 츠네코를 떠올리며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내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존재였고 죽음 이후에도 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숙집의 딸은 5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나는 검사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려 가짜 기침을 과장했지만 검사의 조용한 미소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의 미소는 내 속임수를 꿰뚫는 경멸이었고 그 순간 내 생애 최악의 수치를 느꼈다.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나는 세상과 인간을 두려워하며 패배자의 괴로운 웃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츠네코와 함께한 단 하룻밤은 내 삶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순간이었으나 그녀의 죽음 이후 나는 다시 고독과 불안 속으로 떨어졌다. 그늘 속에서 결핍과 세상의 부조리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결국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며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모른 채 끝없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갈매기가 저녁 하늘에 여자라는 글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여전히 그녀의 죽음을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감정의 흔적이었고 나는 패배자의 웃음 속에서 츠네코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의 잔상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제4장 세 번째 수기 1. 다케이치의 예언은 절반만 적중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위대한 화가가 된다는 축복은 이루지 못했다. 카마쿠라 사건 이후 나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히라메의 집 2층의 좁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고향에서는 형들이 몰래 극히 적은 돈을 히라메에게 보내주었지만 나는 사실상 고향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히라메는 나를 늘 불편해했고 웃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요구는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삶에 대한 의욕도 죽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린 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잡지를 뒤적이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히라메의 집은 서와 골동품 가게로 보였지만 사실 그는 잡동사니보다는 은밀한 거래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곁에는 17에서 18세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히라메의 숨겨진 아들처럼 보였다. 그 소년은 나를 감시하며 종종 설교를 늘어놓았는데 나는 무기력하게 그의 말을 듣고 순응했다. 소년은 내 식사를 준비해 2층으로 가져다 주었고 히라메와 아래층에서 조용히 따로 식사를 했다. 3월 말 히라메는 나를 드물게 아래층으로 초대해 술을 권하며 내 미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탁자 위의 작은 생선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나는 과거의 자유로웠던 순간들이 그리웠고 그가 던지는 질문들이 나를 더 깊은 무력감에 빠뜨렸다. 그는 내가 재생의 의지를 갖고 상담한다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경계와 복잡한 말투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히라메가 단순히 학교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면 나는 그의 말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돈은 고향 집에서 지원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나의 마음가짐만을 강조했다. 나는 그의 모호한 요구에 당황했고 대답 대신 화가가 되겠다고 과감히 말했다. 히라메는 비웃는 듯한 웃음으로 응수했고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다음 날 새벽 히라메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호리키를 만나 미래의 방침을 상담하려고 한다는 쪽지를 남겼다. 사실 그것은 단순히 히라메를 안심시키기 위한 변명이었다. 나는 히라메에게 의지하는 것이 점점 더 미안해졌고 그에게 계속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히라메를 떠난 이유는 단지 그의 설교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내 마음이 흐릿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나 자신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호리키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에 불과했다. 나는 스스로도 그 거짓말을 믿으며 결국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어딘가로 떠나고 있었다. 히라메에게 쪽지를 남길 때조차 나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어설픈 장식을 붙이고 말았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거짓말은 언제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히라메의 집에서 벗어나 신주쿠까지 걸으며 품속에 책을 펼다가 막연한 허탈감에 빠졌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능력은 있었으나 사랑을 느끼거나 우정을 쌓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었다.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나에게 지옥의 문을 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었다. 결국 호리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긴 한숨과 함께 시내 전차에 몸을 실었다. 호리키는 더러운 골목 끝에 2층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도시인다운 재치와 계산적인 면모는 나를 놀라게 했다. 호리키는 내 방문을 마뜩잖아했고 그의 말투와 행동은 명백히 나를 무시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과의 단절감을 느끼며 점점 더 쓸쓸해졌다. 호리키와의 대화 중 잡지사에서 온 여성 시즈코가 등장했다. 그녀는 잡지의 사파를 의뢰하러 왔고 그 대화는 호리키의 이기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켰다. 시즈코와의 만남은 내 삶에
작은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딸 시게코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나를 아파트로 초대해 함께 지내게 했다. 나는 시즈코의 딸과 시간을 보내며 일주일을 조용히 보냈다. 시즈코와의 생활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나를 억눌렀다. 나는 그림에 대한 열망을 다시 느끼며 중학교 시절 그렸던 다케이치의 자화상, 유령을 떠올렸다. 그 그림은 내가 잃어버린 예술적 정수를 상징하며 현재의 나를 늘 공허한 상실감에 빠뜨렸다. 시즈코는 내 만화를 칭찬하며 자신의 잡지사에 제안해보는 것을 권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도 나는 예술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혔다. 만화라도 호리키보다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의 제안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린이 잡지 사파를 통해 다시 그림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내 안의 허무함과 자기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작은 시작은 내게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예술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더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너를 보면 대부분의 여자는 뭔가 해주고 싶어 안달이나. 항상 위축되어 있으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니까. 가끔 혼자서 많이 우울해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여자들의 마음을 더 간지럽혀. 시즈코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치켜 세워줘도 그것이 남자에게는 더럽고 불쾌한 특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침몰할 뿐이고 전혀 기운이 나지 않았다. 여자보다 돈, 어쨌든 시즈코에게서 벗어나 자립하고 싶다고 몰래 생각하며 궁리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점점 시즈코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집을 나온 후회철이나 기타 모든 것, 거의 전부를 이 남자 같은 고슈 출신 여자의 도움을 받으며 더욱 나는 시즈코에게 이른바 위축되어야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시즈코의 주선으로 히라메, 호리키, 그리고 시즈코 세 사람의 회담이 성립되어 나는 고향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시즈코와 공공연히 동거하게 되었다. 시즈코의 분투 덕분에 내 만화도 의외로 돈이 되어 나는 그 돈으로 술도 담배도 샀지만 내 불안함과 우울함은 점점 더 쌓여만 갔다. 정말로 침몰에 침몰을 더하여 시즈코의 잡지에 연재 중인 만화 킨타씨와 오타씨의 모험을 그리면서 문득 고향의 집이 떠올랐고 그리움에 너무 외로워 펜이 움직이지 않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그런 시기에 나에게 희미한 구원은 시게코였다. 시게코는 그 당시 나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 기도를 하면 신님이 뭐든지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그 기도를 하고 싶었다. 아, 나에게 차가운 의지를 주시고 나에게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도 죄가 아니니 나에게 분노의 가면을 주시옵소서. 응, 그렇지. 시게코에게는 뭐든지 주겠지만 아빠에게는 안 될지도 몰라. 나는 신에게조차 두려움을 느꼈다. 신의 사랑은 믿을 수 없고 신의 벌만 믿고 있었다. 신앙, 그것은 단지 신의 채찍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심판대에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옥은 믿을 수 있어도 천국의 존재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어째서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 말하는데 그것은 속이고 있는 것이니 이 아파트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울수록 더 좋아하고 그렇게 나를 좋아할수록 더 두려워하며 모두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이 불행한 병적 습관을 시게코에게 설명해 주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시게코는 도대체 신님께 무엇을 빌고 싶어? 시게코는
시게코의 진짜 아빠가 필요해. 나는 깜짝 놀라서 어지러움을 느꼈다. 내가 시게코의 적인가? 시게코가 나의 적인가? 어쨌든 여기에도 나를 위협하는 무서운 어른이 있었구나. 타인, 불가해한 타인, 비밀투성이의 타인. 시게코의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게코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아이도 그 갑자기 벌레를 때려잡는 소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시게코에게조차 위축되어야만 했다. 생마, 집에 있어? 호리키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 집을 나온 날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남자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거절할 수 없었고 은근히 웃으며 맞이했다. 너의 만화가 꽤 인기 있다고 하던데 아마추어에게는 두려움 없는 배짱이 있으니 이길 수 없지.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드로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는 마치 스승 같은 태도를 보였다. 내가 그린 유령의 그림을 이 녀석에게 보여준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 아마도 비명이 나올 것이다. 세상사는 재주만으로는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이니까. 호리키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세상사는 재주. 나는 정말로 쓴웃음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 나에게 세상사는 재주라니.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속이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속담인 건드리지 않는 신에게서 재앙은 없다는 냉철하고 교활한 처세술을 따르는 것과 같은 형태일까? 인간은 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잘못 보고 있으면서도 둘도 없는 친우라고 생각하며 일생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상대가 죽으면 울면서 조문사나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호리키는 아무래도 시즈코에게 부탁받고 마지못해 수락한 것일 테지만 내가 집을 나온 후에 일을 처리하는데 참석한 사람이어서 마치 나의 갱생의 은인이거나 오라의 기인처럼 행동하며 그럴듯한 얼굴로 나에게 설교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또 깊은 밤술에 취해 찾아와서 묻기도 하며 또 ON을 빌려가기도 했다. 또 너의 여자놀이도 이쯤에서 그만둬야겠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인간의 복수일까? 어디에 그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을까? 그러나 아무튼 강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호리키가 그렇게 말하니까 문득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가라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호리키를 화나게 할까 두려워서 꾹 참았다. 그것은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겠지. 그런 짓을 하면 세상에서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세상이 아니다. 너겠지. 곧 세상에서 매장당할 거야. 세상이 아니다. 매장하는 것은 너겠지. 너는 너 개인의 무서움, 기괴함, 악랄함, 노인성, 요부성을 알라. 여러 가지 말들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나는 그저 얼굴에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식은땀이 나네 식은땀 하면서 웃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나는 세상은 개인이 아닌가라는 사상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시즈코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조금 고집이 세게 변하고 위축되지 않게 되었다. 또 호리키의 말을 빌리자면 이상하게 인색해졌다. 또 시게코의 말을 빌리자면 시게코를 귀찮게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무뚝뚝하고 웃지 않으며 매일 시게코를 돌보면서 킨타씨와 오타씨의 모험이나 또 느긋한 아버지의 확연한 아류인 느긋한 스님이나 또 서두르는 핀짱이라는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제목의 연재 만화들을 각 회사의 주문에 따라 조금씩 시즈코의 회사 외에도 주문이 오기 시작했지만 모두 그것은 시즈코의 회사보다도
더 저급한 이른바 삼류출판사에서 온 주문뿐이었다 그리며 정말로 음산한 기분으로 느릿느릿 지금은 오직 술값이 필요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시즈코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교대하여 휙 나가 고엔지역 근처의 포장마차나 스탠드바에서 싸고 독한 술을 마시고 조금 기분이 좋아져 아파트로 돌아왔다. 노래를 부르며 시즈코에게 옷을 벗기게 하고 시즈코의 가슴에 내 이마를 눌러대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어제와 다름없는 관리에 따르기만 하면 좋았다. 즉, 난폭하고 큰 즐거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큰 슬픔도 찾아오지 않는다. 길을 막는 방해가 되는 돌을 두꺼비는 돌아서 간다. 우에다 토시 번역의 기샤르 크로라는 사람의 이런 식구를 발견했을 때 나는 혼자서 얼굴이 타오를 정도로 붉어졌다. 두꺼비, 그것이 나다. 세상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매장하든 매장하지 않든 나는 개보다도 고양이보다도 열등한 동물이다. 두꺼비, 그저 느릿느릿 움직일 뿐이다. 나의 음주는 점차 양이 늘어났다. 고엔지역 근처뿐만 아니라 신주쿠 긴자 쪽으로도 나가서 마시고 외박까지 하며 그저 관리에 따르지 않으려 무례한처럼 바에서 행동하거나 여기저기서 키스를 하며 다시 말해 그 정사 이전에 아니 그때보다 더욱 거칠고 야만적인 술꾼이 되어 돈이 궁핍해져 시즈코의 옷을 팔기까지 했다. 여기에 이르러 그 찢어진 연을 보고 쓴 웃음을 지은 지 1년이 넘고 벚꽃이 진 시기에 나는 다시 시즈코의 띠와 저고리 등을 몰래 챙겨서 전당포에 가서 돈을 만들고 긴자에서 마시고 이틀 연속으로 외박을 하다가 셋째 날 저녁 정말로 몸이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아파트의 시즈코 방 앞까지 오니 안에서 시즈코와 시게코의 대화가 들려왔다. 왜 술을 마셔? 아빠는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야.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술을 마시는 거야.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빠는 분명 놀랄 거야. 싫어할지도 몰라. 봐, 상자에서 튀어나왔어. 서두르는 핀장 같네. 그래, 그렇네. 시즈코의 행복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엿보았다. 흰 토끼의 새끼였다.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행복하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바보가 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이 둘을 망가뜨릴 것이다. 소박한 행복. 좋은 부모와 자식의 행복을. 아, 만약 신님이 나와 같은 자의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면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으로도 좋으니 기도하고 싶다. 나는 거기에 웅크리고 합장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는 다시 긴자로 가서 그 이후로 그 아파트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교바시 바로 근처의 스탠드바 2층에서 나는 다시 정부의 형태로 지내게 되었다. 세상, 나에게도 그것이 희미하게 이해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 게다가 그 자리에서의 다툼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노예조차도 노예답게 비굴한 복수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리에 1대1 승부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방법이 없다. 대의명분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도 노력의 목표는 반드시 개인, 개인을 넘어 다시 개인,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대항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이다. 나는 세상이라는 대항의 환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 이전처럼 여러 가지로 끝없는 마음쓰기를 하지 않고 이른바 당면한 필요에 따라 다소 뻔뻔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엔지의 아파트를 버리고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에게 헤어지고 왔어. 그것만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즉 1대1 승부는 정해졌고 그날 밤부터 나는 난폭하게도 그곳에 2층에 묵게 되었지만
무서워야 할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고 또 나는 세상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마담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좋았다. 나는 그 가게의 손님 같기도 하고 주인 같기도 하며 심부름꾼 같기도 하고 친척 같은 존재였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가게의 단골 손님들도 나를 하야짱이라고 부르며 매우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며 술을 마시게 해주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점차 경계심을 잃게 되었다.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나의 두려움은 봄바람에는 백일해의 균이 수십만, 목욕탕에는 눈을 멀게 하는 균이 수십만, 이발소에는 대머리병의 균이 수십만, 전철에 매달린 손잡이에는 오매 벌레가 우글우글, 또는 회, 소고기, 돼지고기의 생고기에는 조충의 유충이나 디스토마의 알등이 반드시 숨어 있고, 또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들어가 그 조각이 체내를 돌아다니며 눈알을 찔러 실명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과학의 미신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과 같았다. 확실히 수십만 개의 균이 떠다니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이다. 동시에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면 그것은 나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즉시 사라지는 과학의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도 나는 알게 되었다. 도시락 통에 남은 밥 3알, 10,000,000명이 하루에 3알씩 남기면 이미 그것은 쌀 몇 섬을 낭비한 것이 된다거나 또는 하루에 코풀기 한 장의 절약을 10,000,000명이 한다면 얼마나 많은 펄프가 생길까 하는 과학적 통계에 나는 두려움을 느꼈고 밥을 한 알이라도 남길 때마다 또 코를 풀 때마다 산더미 같은 쌀, 산더미 같은 펄프를 낭비하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리며 내가 지금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 암울한 기분이 들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과학의 거짓, 통계의 거짓, 수학의 거짓이며 3알의 밥은 모을 수 없는 것이고 곱셈과 나눗셈의 응용 문제로서도 정말로 원시적이고 전능한 주제였던 것이었다. 그런 가설을 과학적 사실로 가르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했던 어제까지의 나를 사랑스럽게 느끼고 웃고 싶을 정도로 나는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서웠고 가게의 손님과 만날 때도 술을 컵에 한 잔 따라 꿀꺽 마시노까 아니면 안 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나가 아이가 사실은 조금 무서워하는 작은 동물 등을 오히려 강하게 껴안는 것처럼 가게의 손님에게 술에 취해 서투른 예술론을 쏟아내기까지 하게 되었다. 만화가 그러나 나는 큰 즐거움도 또 큰 슬픔도 없는 무명 만화가다. 아무리 큰 슬픔이 후에 찾아오더라도 좋다. 큰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내심 애타고 있더라도 내 현재의 기쁨은 손님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의 술을 마시는 것뿐이었다. 교바시에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생활을 1년 가까이 계속하며 내 만화도 어린이 대상의 잡지뿐만 아니라 역에서 파는 저급하고 음란한 잡지 등에도 실리게 되었다. 나는 상사 이쿠타, 정사, 살았다라는 웃음이 넘치는 익명으로 더럽고 벌거벗은 그림 등을 그리며 그것에 대개 루바이아트의 식구를 삽입하였다. 무의미한 기도 같은 건 그만두고 눈물을 유발하는 짓은 모두 던져버려. 자, 한 잔 더 하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걱정은 잊어버려.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을 위협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만든 거대한 죄가 두려워. 죽은 자의 복수에 대비하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민다. 술이 가득 차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술에서 깨어나면 오직 황량할 뿐. 의문스럽게도 한밤중에 변화된 이 기분이여. 재앙 같은 생각은 그만둬. 멀리서 울리는 북처럼 무엇인가 불안하다.
엉뚱한 일까지 하나하나 죄에 포함한다면 구원받지 못해. 정의는 인생의 지침인가? 그렇다면 피로 물든 전장에 암살자의 칼끝에 어떤 정의가 깃들 수 있겠는가? 어디에 지도 원리가 있겠는가? 어떤 지혜의 빛이 있겠는가? 아름답고도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이라. 연약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지워지고 어찌할 수 없는 정욕의 씨앗이 심어지며 선이다, 악이다, 죄다, 벌이다 저주받기만 한다. 어찌할 수 없이 그저 방황할 뿐. 억제하고 부수는 힘도 의지도 주어지지 않으니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헤매고 있던 것인가? 무엇을 비판하고 검토하고 재인식했나? 허무한 꿈을,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수를 잊어버렸기에 모두 허황된 생각일 뿐. 어떻게든 이 끝없는 하늘을 바라봐라. 그 안에 조그맣게 떠있는 점인 바로 이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자전, 공전, 반전도 제멋대로다. 어디에서나 최고의 힘을 느끼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서 동일한 인간성을 발견하네. 나는 이단자인가? 모두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상식도 지혜도 없는 것이다. 살아있는 기쁨을 금하고 술을 끊고. 좋아, 무스타파. 나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해. 그러나 그때 나에게 술을 그만두라고 권하는 처녀가 있었다. 안 돼. 매일 낮부터 취해 있잖아. 바 앞에 작은 담배 가게에 17, 8살 소녀였다. 요시짱이라고 부르며 피부가 하얗고 덧니가 있는 아이였다. 내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며 충고하곤 했다. 왜 안 돼? 왜 나쁜데? 있는 술을 마시고 사람의 자식아 증오를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그랬지. 옛날 페르시아에. 그건 그만두자. 슬픔에 지친 마음에 희망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미취한 상태를 가져오는 옥잔일 뿐이야. 이해하겠어? 이해 못해. 이 자식아, 키스해 줄게. 해줘. 요시짱은 전혀 기분 나쁜 기색 없이 아랫 입술을 내밀었다. 바보 같은 자식아, 정조관념이. 그러나 요시짱의 표정에서는 분명히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의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새해가 밝고 혹한의 밤, 나는 술에 취해 담배를 사러 나갔고 그 담배 가게 앞에 맨홀에 빠져 요시짱 도와줘 라고 소리쳐 요시짱에게 끌어올려졌다. 그때 요시짱은 진지하게 너무 많이 마시고 있어 라고 웃지 않고 말했다. 나는 죽는 것은 괜찮지만 다치고 출혈하여 불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싫었기에 요시짱에게 팔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술도 이제 그만 마셔야 할까 싶었다. 그만두겠어. 내일부터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을 거야. 정말이야. 확실히 그만둘게. 그만두면 요시짱,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그러나 신부 이야기는 농담이었다. 물론이지. 좋아. 약속하자. 꼭 그만둘게. 그리하여 다음날 나는 역시 낮부터 술을 마셨다. 저녁에 비틀비틀 밖으로 나가 요시짱의 가게 앞에 서서 말했다. 요시짱, 미안해. 술 마셨어. 아, 싫어. 취한 척하지 마. 나는 깜짝 놀랐다. 취기가 깬 기분이었다. 아니, 진짜야. 정말 술을 마셨어. 취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장난치지 마. 나쁜 사람이야.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낮부터 술을 마셨어. 용서해줘. 연기하는 게 능숙하네. 연기가 아니야. 바보 같은 자식아. 키스해 줄게. 해줘. 아니, 나는 자격이 없어. 너를 아내로 맞는 것도 포기해야겠어. 얼굴을 봐. 빨갛지? 그건 저녁 해가 비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제 약속했잖아. 마실 리가 없잖아. 약속했으니까. 마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어두운 가게 안에서 미소 지으며 앉아있는 요시짱의 하얀 얼굴. 아,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성은 귀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어린 처녀와 잠을 자본 적이 없다. 결혼하자. 어떤 큰 슬픔이 뒤따라오더라도 좋다. 거칠게라도 큰 즐거움을.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처녀성의 아름다움은 그것은 바보 같은 시인의 달콤한 감상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다. 결혼하고 봄이 오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청록의 폭포를 보러 가자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이른바 한판 승부로 그 꽃을 훔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얻은 즐거움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 후 찾아온 슬픔은 참혹하다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찾아왔다. 나에게 세상은 여전히 끝이 없고 두려운 곳이었다. 결코 그런 한판 승부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가벼운 곳이 아니었다. 이 호리키와 나 서로 경멸하며 사귀고 그렇게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소위 우정이라는 것의 모습이라면 나와 호리키의 관계도 분명히 우정이었다. 나는 그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의 의협심에 의지하여 여자의 의협심이라는 것은 낯선 표현이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도시에 사는 남녀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그 의협심이라 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대개 겁이 많고 격식을 차리기만 하며 인색했다. 그 담배 가게의 요시코를 내연의 아내로 삼고 스키지, 스미다강 근처의 목조 2층짜리 작은 아파트의 1층 방을 빌려 둘이서 살며 술은 끊고 서서히 직업이 정해져 만화 그리는 일을 열심히 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영화를 보러 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르기도 하고 꽃 화분을 사기도 하며 아니 그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신뢰해주는 이 작은 신부의 말을 듣고 그녀가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이것은 나도 혹시 이제 점점 인간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비참한 죽음 따위는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달콤한 생각을 마음속에 살짝 품기 시작했을 때 호리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야, 생마. 그래도 얼마간 분별 있는 얼굴이 되어버렸군. 오늘은 고엔지 여사로부터 사자로 왔다. 라고 말하려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 요시코를 보고는 괜찮아? 라고 물어서 나는 상관없어. 뭐든지 말해도 좋아.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바시의 바 마담과는 물론 내가 가마쿠라에서 일으킨 사건을 알려주어도 츠네코와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노골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코에게는 그것이 모두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변함없이 시치미를 뚝 떼는구나.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고엔지 쪽에도 놀러 와달라는 전언이야. 잊어버리려 하면 괴조가 날아와서 기억의 상처를 그 부리로 찔러버린다. 단번에 과거의 수치와 죄의 기억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며 와 하고 소리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으로 안절부절하게 된다. 술 마실까? 라고 내가 묻자 좋아. 라고 호리키가 대답했다. 나와 호리키, 형체는 둘 다 비슷했다. 꼭 닮은 인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물론 그것은 값싼 술을 여기저기서 마실 때만의 일이었지만 어쨌든 둘이 얼굴을 맞대면 순식간에 같은 형체의 같은 털을 가진 개로 변해 눈 덮인 거리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옛 친분을 되살린다는 형식이 되어 교바시의 그 작은 바에도 함께 가고 결국 고엔지에 있는 시즈코의 아파트에도 그 술에 취한 두 마리 개가 방문하여 숙박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잊을 수 없다. 무더운 여름의 밤이었다. 호리키는 해 지을 무렵 너덜너덜한 유카타를 입고
스키지에 내 아파트에 와서는 오늘 필요한 데가 있어 여름옷을 전당포에 맡겼는데 그 전당이 어머니에게 알려지면 정말로 곤란하니 바로 찾아내고 싶다고 어쨌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내게도 돈이 없었기에 예전처럼 요시코에게 말하고 요시코의 옷을 전당포에 갖고 가게 하여 돈을 만들고 호리키에게 빌려주고 남은 돈으로 요시코에게 소주를 사오게 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스미다 강에서 가끔 희미하게 불어오는 더러운 바람을 맞으며 정말로 더러운 여름밤의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말장난 놀이, 희극명서, 비극명사, 동이어, 반이어. 그 놀이를 하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호리키는 내심 나를 진정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고 나를 그저 죽어가는 수치 모르는 바보의 괴물, 이른바 살아있는 시체로 밖에 이해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쾌락을 위해 나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 이용하는 그뿐인 우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호리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예전부터 인간의 자격이 없는 아이였다. 역시 호리키에게조차 경멸당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죄의 반이어는 무엇일까? 어렵네. 라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법이야. 호리키가 태연히 그렇게 대답하자 나는 호리키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근처 빌딩의 깜빡이는 네온 사인 빨간 빛을 받아 호리키의 얼굴은 악마 형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깊이 놀라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 죄의 반이어가 법이라니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형사가 없는 곳에서야말로 죄가 꿈틀거린다고. 그럼 뭐야, 신인가? 너에게는 어딘가 예수쟁이 같은 곳이 있으니. 그래, 그럼 신으로 해두면 틀림없겠지. 배가 고프다. 지금 아래에서 요시코가 누에콩을 끓이고 있어. 고맙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두 손을 머리 뒤로 엮고 거꾸로 누웠다. 너는 죄라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구나. 그건 그렇지. 너처럼 죄인이 아니니. 나는 도락은 하지만 여자를 죽이거나 여자에게서 돈을 빼앗거나 하지는 않아. 죽게 한 것이 아니다. 빼앗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의 어딘가에서 희미하지만 필사적인 항의의 목소리가 일어나도 그러나 또 아니 내가 나쁘다고 곧 생각해버리는 이 습관. 나는 도무지 정면으로 논쟁할 수가 없다. 소주의 음울한 취기 때문에 순간마다 기분이 험악해지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죄의 반이어를 알게 되면 죄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신, 구원, 사랑, 빛. 그러나 신에게는 사탄이라는 반이어가 있고 구원의 반이어는 고통일 것이고 사랑에는 증오가 빛에는 어둠이란 반이어가 있잖아. 선에는 악이 반이어이고 죄와 기도, 죄와 회개, 죄와 고백, 죄와 모두 동의어다. 그렇다면 죄의 대어는 무엇인가? 죄의 대어는 꿀이야. 꿀처럼 달콤한 것. 배가 고프다. 뭔가 먹을 것을 가져와. 내가 가져오면 좋잖아.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격렬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좋아. 그럼 아래로 가서 요시짱과 둘이서 죄를 지으러 가자. 논쟁보다 실제 답사. 죄의 반이어는 꿀팥, 아니 누에콩인가? 마음대로 해. 어디론가 가버려. 나는 거의 말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죄와 배고픔, 배고픔과 누에콩. 아니, 이것은 동의어인가? 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일어났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잠깐 그것이 머릿속의 한 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 도스토씨가 죄와 벌을 동의어로 생각하지 않고
바니어로 나열했다면 죄와 벌, 절대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는 것, 얼음과 수처럼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 죄와 벌을 바니어로 생각한 도스토의 푸른 진흙, 썩은 연못, 엉킨 실의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직. 등등 머릿속에 회전목마가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이봐. 대단한 누에콩이다. 와. 호리키의 목소리도 얼굴색도 변해 있었다. 호리키는 방금 비틀거리며 아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뭐야. 이상하게 살기가 가득 차. 옥상에서 2층으로, 2층에서 다시 내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호리키가 멈춰서 봐.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가리켰다. 내 방 위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서 방 안이 보인다. 불이 켜진 채로 2마리의 동물이 있었다. 나는 어지러움에 휘청거리며 이것도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도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놀랄 일은 없다. 극심한 호흡과 함께 가슴속에서 중얼거리며 요시코를 구해주는 것도 있고 계단에 서 있었다. 호리키는 크게 기침을 했다. 나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 누워서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를 덮친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아니었으며 또 슬픔도 아닌 무시무시한 두려움이었다. 그것도 묘지의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백이의 신체를 만났을 때 느낄지도 모를 고래고래 소리치게 만드는 고대의 거칠고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나의 흰머리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점점 사람을 끝없이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기대, 기쁨, 공명 등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다. 실로 그것은 내 생애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나는 정면으로 눈썹 사이가 갈라졌고 이후 그 상처는 어떤 인간에게든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아팠다. 동정은 하지만 그러나 너도 이제 조금은 깨달았겠지. 이제 나는 2번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야. 하지만 요시짱은 용서해줘. 너도 어차피 좋은 놈이 아니니. 어색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를 정도로 어리석은 호리키는 아니었다. 나는 일어나 혼자 소주를 마시고 그 후 천천히 울었다. 얼마든지 울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뒤에서 요시코가 누에콩을 산더미처럼 담은 접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좋아. 아무것도 말하지 마. 너는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앉아. 콩이나 먹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콩을 먹었다. 신뢰는 죄인가? 상대방의 남자는 나에게 만화를 그리게 하며 적은 돈을 두고 가는 30살 전후의 무식하고 왜소한 상인이었다. 그 상인은 이후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상인에 대한 증오보다도 처음 발견했을 때 큰 기침도 하지 않고 그저 내게 알려주러 다시 옥상으로 돌아온 호리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잠 못 이루는 밤에 문득 일어나 신음하게 만들었다.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상관없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였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다. 그러나 그 때문이었던지 비참했다. 신에게 묻는다. 신뢰는 죄인가?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그 후 오랫동안 살아있지 못할 정도로 고통의 씨앗이 되었다. 나처럼 비열하고 위축되어 사람의 얼굴색만 살피고 사람을 믿는 능력이 금이 간 사람에게는 요시코의 순수한 신뢰심이 마치 청아한 폭포처럼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노란 더러운 물로 변해버렸다. 보라, 요시코는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의 한 번의 찡그림과 미소조차도 신경 쓰게 되었다. 여보라고 부르면 깜짝 놀라서 눈길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다.
내가 아무리 요시코를 웃기려 애쓰고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녀는 허둥지둥하고 벌벌 떨며 나에게 지나치게 존댓말을 쓰게 되었다. 과연 순수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 나는 유부녀가 범죄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찾아 읽어보았다. 그러나 요시코만큼 비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것은 전혀 이야기에도 무엇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왜소한 상인과 요시코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면 내 기분도 오히려 나아질지도 모르겠지만 단지 여름의 하룻밤 요시코는 신뢰했고 그렇게 되고 말았고 그 때문에 내 미간은 정통으로 쪼개지고 목소리는 쉬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요시코는 평생 불안해해야만 했다. 대개의 이야기들은 그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할 것인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대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행복한 자이니 만약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그렇게 소란스럽게 굴지 말고 서둘러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위 용서하고 참아야지. 어쨌든 남편의 마음 하나로 사방이 둥글게 수습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즉, 그런 사건은 확실히 남편에게 큰 충격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격일 뿐 영원히 끝나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는 다르게 권리가 있는 남편의 분노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트러블처럼 나에게는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를 내기는커녕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으며 또 아내는 그녀가 가진 희귀한 미덕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이다. 게다가 그 미덕은 남편이 그토록 동경하던 순수한 신뢰심이라는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운 것이었다. 순수한 신뢰심은 죄인가? 유일한 의지의 미덕마저 의심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갈 곳은 오직 알코올뿐이었다. 내 표정은 극도로 비열해지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며 이가 썩어가고 만화도 거의 음란화에 가까운 것을 그리게 되었다. 아니,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그때부터 춘화를 복사하여 밀매하였다. 소주를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항상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허둥대는 요시코를 보면 이 여자는 전혀 경계를 모르는 여자였으니 그 상인과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고 또 호리키는 아니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하는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을 확실히 물어볼 용기도 없었으며 늘 그 불안과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며 그저 소주를 마시고 취해 겨우 약간 비굴한 유도 신문 같은 것을 겁먹으며 시도하고 속으로 어리석게 일희일비하며 표면상으로는 지나치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그렇게 해서 요시코에게 끔찍한 지옥의 애무를 가하고 진흙처럼 잠에 빠져들었다. 그해의 저녁, 나는 밤늦게 만취하여 집에 돌아와 설탕물을 마시고 싶었으나 요시코는 자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혼자서 주방으로 가서 설탕단지를 찾아냈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 설탕은 들어있지 않고 검고 가늘고 긴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다. 무심코 그 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고 경악했다. 그 라벨은 손톱으로 반 이상 긁혀 있었지만 영문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곳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다이얼, 지알. 나는 그때 주로 소주를 마시고 수면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불면증은 내 병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대개 수면제에는 익숙했다. 지알의 이 상자 하나는 확실히 치사량 이상이었을 것이다. 아직 상자의 봉인을 열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렇게 할 생각으로 게다가 라벨을 긁어내며 숨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가엾은 아이는 라벨의 영문을 읽지 못하니
손톱으로 반을 긁어내고는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용히 컵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 천천히 상자의 봉인을 열어 모든 것을 한 번에 입에 털어넣고 컵에 물을 차분히 마시고 전등을 끄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나는 사흘 밤낮으로 죽은 듯이 있었다고 한다. 의사는 과실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중얼거린 헛소리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집이란 어디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당사자인 나조차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며 심하게 울었다고 한다. 점차 안개가 걷히고 보니 베개 옆에 히라메가 매우 불쾌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이전에 연말의 일이었지. 이미 눈이 돌아갈 만큼 바쁜데 항상 연말에 이런 일을 당하니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히라메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는 교바시의 바 마담이었다. 마담, 응, 뭐? 깨달았어? 마담은 웃는 얼굴을 내 얼굴 위에 덮듯이 말했다. 나는 뚝뚝 눈물을 흘리며 요시코와 헤어지게 해줘. 나 자신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다. 마담은 몸을 일으키며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나는 이것도 역시 실로 예상치 못한 우스운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형용하기 힘든 실언을 하였다. 나는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갈 거야. 으하하. 먼저 히라메가 큰 소리로 웃고 마담도 킥킥 웃기 시작하였고 나도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빨개져서 쓴웃음을 지었다. 응, 그쪽이 좋겠다. 히라메는 계속해서 나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자가 있으면 도무지 안 돼. 여자가 없는 곳, 좋은 생각이야. 여자가 없는 곳. 그러나 이 어리석은 헛소리는 나중에 매우 음산하게 실현되었다. 요시코는 마치 내가 요시코 대신 독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듯 이전보다 더욱 나에게 허둥대며 내가 무엇을 말하든 웃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나도 방 안에 있는 것이 괴로워 외로움을 느끼며 결국 밖으로 나가 저렴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하레 사건 이후로 내 몸은 현저히 여위고 팔과 다리가 나른해지며 만화 작업도 게을러지게 되었다. 히라메가 그때 병문안을 와서 준 돈. 히라메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준 돈처럼 내밀었지만 그것도 고향의 형들로부터 온 돈이었다. 그때 나는 히라메의 집에서 도망쳤던 그때와는 달리 히라메의 그런 거짓된 연기를 흐릿하게나마 간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도 교묘하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척하며 진지하게 그 돈에 대해 히라메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그러나 히라메가 왜 그런 복잡한 속임수를 썼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도무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돈으로 과감히 혼자서 나미즈의 온천에 가보기도 하였으나 결코 그런 느긋한 온천 여행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요시코를 생각하면 쓸쓸함이 한없이 깊어져 숙소의 방에서 산을 바라보는 등의 평온한 마음 상태와는 멀었고 속옷도 갈아입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더러운 찻집 같은 곳에 뛰어들어 소주를 정말로 쏟아지듯이 마시고 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채로 돌아올 뿐이었다. 도쿄에 폭설이 내린 밤이었다. 나는 술에 취해 긴자 뒷골목에서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라고 작게 반복하여 노래를 부르며 여전히 내리는 눈을 신발 끝으로 차며 걸어가다 갑자기 토해냈다. 그것은 내 첫 번째 객혈이었다. 눈 위에 큰 일장기가 만들어졌다. 나는 잠시 쪼그리고 앉아 더럽지 않은 부분의 눈을 두 손으로 퍼내어 얼굴을 씻으며 울었다. 이곳은 어찌 된 길이냐? 이곳은 어찌 된 길이냐? 불행한 소녀의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온다. 불행.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불행한 사람들, 아니,
불행한 사람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불행은 소위 세상에 대해 당당히 항의할 수 있으며 또 세상도 그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한다. 그러나 내 불행은 모두 내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고 또 더듬거리며 한마디라도 항의하는 말을 시작하면 히람에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워할 것이 분명하며 나는 도대체 속칭 내 멋대로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기가 약한 것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죄악의 덩어리인 것 같아 끝없이 스스로 불행해질 뿐이고 막을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일어나서 우선 적당한 약이라도 구매하기 위해 가까운 약국에 들어가 그곳의 부인과 얼굴을 마주쳤다. 순간 그녀는 플래시를 받은 듯이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놀람의 색도 혐오의 색도 없고 거의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그리워하는 듯한 색이 나타나 있었다. 아, 이 사람도 분명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남의 불행에 민감한 법이니. 그렇게 생각할 때 문득 그 부인이 목발을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여전히 그 부인과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자 부인의 큰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쏟아져 나왔다. 그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그 약국을 나와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돌아가 요시코에게 소금물을 만들게 하여 마시고 조용히 자고 다음 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하루 종일 자고 밤에는 내 비밀스러운 객혈이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일어나 그 약국에 가서 이번에는 웃으면서 부인에게 정말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고백하고 상담하였다.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마시고 싶어요. 안 돼요. 내 남편도 폐결핵인데도 불구하고 균을 술로 죽인다고 하며 술에 빠져 스스로 수명을 단축했어요. 불안해서 안 돼요. 무서워서 도무지 안 돼요. 약을 드릴게요. 술만큼은 끊으세요. 부인은 미망인으로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은 치바인지 어디인지의 의대에 들어가 곧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휴학 중이며 집에는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가 누워있고 부인 자신은 5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다. 부인은 목발을 짚으며 쿵쿵 소리를 내며 나를 위해 이쪽 선반, 저쪽 서랍 등에서 여러 가지 약을 준비해 주었다. 이것은 조혈제, 그리고 이것은 비타민 주사액이에요. 주사기는 이거고 이것은 칼슘 알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위장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디아스타제. 애정을 담아 5가지 약품을 설명해 주었으나 그러나 이 불행한 부인의 사랑도 나에게는 너무 깊었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이것은 도무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의 약이라며 재빨리 종이에 쌓인 작은 상자를 건넸다. 모르핀 주사액이었다. 술보다 해롭지 않다고 부인도 말했고 나도 그것을 믿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술에 취하는 것이 점차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였고 오랜만에 알코올이라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쁨도 있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나는 내 팔에 그 모르핀을 주사하였다. 그러자 이후로 불안도 초조함도 부끄러움도 깨끗이 제거되었고 나는 매우 명랑한 변론가가 되었다. 그렇게 그 주사를 맞고 나는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있고 만화 작업에 열중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그리며 터져 나올 정도로 기묘한 발상이 생겨났다. 하루 1개의 계획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었을 때에는 나는 이미 그것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안 돼요. 중독이 되면 그건 정말로 큰일이에요. 약국의 부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나는 이미 상당한 중독 환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사람의 암시에 정말로 쉽게 걸리는 성격이다. 이 돈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뭔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것 같고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이 일어나서 반드시 곧바로 그 돈을 사용해버린다. 그 중독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품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 부탁해요. 한 상자만 더. 계산은 월말에 꼭 갚을 테니. 계산은 언제든지 상관없지만 경찰 쪽이 시끄러울 거예요. 아, 언제나 내 주위에는 뭔가 흐리고 어두우며 수상한 음산한 자들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어떻게든 들키지 않게 부탁해요. 부인, 키스해 줄게요. 부인은 얼굴을 붉혔다. 약이 없으면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것이 강정제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호르몬 주사가 좋겠지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술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약이냐,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술은 안 돼요. 그렇지, 나는 그 약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덕분에 몸 상태가 정말 좋아요. 나도 언제까지나 서투른 만화를 그릴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술을 끊고 몸을 회복하고 공부해서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되어 보일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해요. 키스해 줄까요? 부인은 웃기 시작하며 어려운 일이네. 중독이 되어도 모르겠어요. 쿵쿵 목발 소리를 내며 약품을 선반에서 꺼내면서 한 상자는 줄 수 없어요. 곧 다 써버리거든. 반개로 해요. 인색하군. 어쩔 수 없지.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 개를 주사하였다. 아프지 않아요? 요시코가 어리둥절하게 나에게 물었다. 그거야 아프지. 그러나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치 않더라도 해야 해. 나는 요즘 정말 건강하잖아. 자, 일이다. 일 하며 들떠 있었다. 깊은 밤, 약국의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다. 부인은 잠옷차림으로 쿵쿵 목발을 짚고 나와서 나에게 갑자기 안기며 키스하고 울 것처럼 행동하였다. 부인은 조용히 나에게 한 상자를 건넸다. 약품도 또한 소주처럼, 아니, 그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나는 완전한 중독 환자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부끄러움의 극치였다. 나는 그 약품을 얻고자 다시 춘화를 복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여 그 약국의 불구의 부인과 문자 그대로의 추악한 관계를 맺기조차 하였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망가질 뿐이다. 수치에 덧칠만 할 뿐이다. 그저 더럽고 추한 죄가 추한 죄를 겹치며 고통이 증가하고 강렬해질 뿐이다. 죽고 싶다. 죽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이 죄의 씨앗이다. 라고 생각해도 결국 아파트와 약국 사이를 반광란의 모습으로 오가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약의 사용량도 따라서 늘어나 약값의 빚이 끔찍한 액수에 이르렀고, 부인은 나의 얼굴을 보면 눈물을 글썽여서 나도 눈물을 흘렸다. 지옥.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이것이 실패한다면 그 후에는 목을 매는 것뿐이라는 신의 존재를 걸 정도의 결의를 갖고 나는 고향의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내 실정을 고백하기로 했다. 여자에 관한 일은 역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더욱 나빠서 기다려도 아무런 답장도 없었고, 나는 그 초조함과 불안으로 인해 오히려 약의 양을 늘려버렸다. 밤이 오면 10개를 한 번에 주사하고 큰 강에 뛰어들 준비를 비밀리에 했던 그날의 오후, 히라메가 악마의 감으로 냄새를 맡은 듯이 호리키를 데리고 나타났다. 너 객혈을 했다고 하더구나. 호리키가 내 앞에 앉아 그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부드러운 미소가 고마워서, 기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그의 그 부드러운 미소 하나로 나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묻혀버렸다. 나는 자동차에 태워졌다. 어쨌든 입원해야 한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히람에도 진지한 목소리로, 그것은 자비 깊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에게 권유했고, 나는 의지도 판단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저 흐느끼며 두 사람의 말에 순응했다. 요시코도 포함하여 4명. 우리는 꽤 오랫동안 자동차에 흔들리며 주변이 어두워질 무렵 숲속의 큰 병원의 현관에 도착하였다. 결의 교양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젊은 의사의 부드럽고 정중한 진찰을 받았고, 그 후 의사는 그럼 잠시 여기서 요양하시겠군요. 라고 마치 부끄러워하는 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히라메와 호리키, 그리고 요시코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기로 하였고, 요시코는 갈아입을 옷을 넣어둔 보자기를 나에게 건네주며 그 후 조용히 허리띠 사이에서 주사기와 남은 약품을 꺼내주었다. 역시 강정제라고만 생각했을까? 아니, 이제 필요 없어. 실로 매우 드문 일이었다. 권유받고 그것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 그때 단 한 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자신의 불행은 거부할 능력이 없는 자의 불행이었다. 권유받고 거부하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자신의 마음에도 영원히 수선할 수 없는 하얗게 갈라진 금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토록 반광란이 되어 찾고 있던 모르핀을 실로 자연스럽게 거부했다. 요시코의 이른바 신과 같은 무지에 맞섰던 것일까? 나는 그 순간 이미 중독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곧 그 수줍은 미소를 짓는 젊은 의사에게 안내되어 어느 병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철컥하고 잠가졌다. 내 병원이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그 지하를 마셨을 때의 자신의 어리석은 중얼거림이 정말로 기묘하게 실현된 것이었다. 그 병동에는 남자 광인만이 있었고 간호사도 남자였으며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닌 광인이었다. 아니, 결단코 나는 미치지 않았다. 순간이라도 미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광인은 대개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이 병원에 수용된 자는 미친 사람, 수용되지 않은 자는 노멀이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듯하다. 신에게 묻는다. 무저항은 죄인가? 호리키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소에 나는 울고 판단도 저항도 잊은 채 자동차에 타고 그렇게 여기로 끌려오게 되어 광인이라는 것이 되었다. 이제 여기서 나와도 나는 여전히 광인, 아니 페인이라는 각인이 이마에 찍힐 것이다. 인간, 실격. 더 이상 나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 여기에 온 것은 초여름 무렵이었고 철제 격자 창문을 통해 병원 정원의 작은 연못에 붉은 수련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정원의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고향의 큰형이 히라메와 함께 나를 데리러 와서 아버지가 지난달 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으며 생활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대신 여러 가지 미련이 있겠지만 곧바로 도쿄에서 떨어져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해 달라는 말을 그처럼 진지하고 긴장된 어조로 했다. 고향의 산천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페인.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나서 나는 더욱 무기력해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 그리운 듯도 무서운 듯도 한 존재가 더 이상 내 곁에 없고 내 고통의 항아리가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 고통의 항아리가 유난히 무거웠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마치 활력이 빠져버린 듯했다. 고통을 느낄 능력마저 잃은 것 같았다. 큰형은 나에 대한 약속을 정확히 이행해 주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에서 기차로 4~5시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동북에서는 드물게 따뜻한 바닷가에 온천지가 있었고
그 마을 가장자리에 방이 5개나 있는 상당히 오래된 집으로 보이며 벽은 벗겨지고 기둥은 벌레에 먹혀 거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초가집을 사서 나에게 주었고 60에 가까운 끔찍한 빨간 머리에 추한 하인을 한 명 붙여주었다. 그로부터 3년이 조금 지나 나는 그 사이에 그 테츠라는 노파에게 몇 차례 이상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가끔 부부싸움 같은 일을 시작하며 가슴의 병은 일진일퇴, 살이 빠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며 혈담이 나오기도 했다. 어제 테츠에게 칼모틴을 사오라고 마을 약국에 심부름을 보내니 평소와 다른 모양 상자의 칼모틴을 사왔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잠자기 전 10개를 먹었다. 그러나 전혀 졸리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배가 이상해져 급히 화장실에 가니 맹렬한 설사가 나왔고 그 후로 3번이나 더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의심스러워 약 상자를 잘 살펴보니 그것은 헤노모틴이라는 설사약이었다. 나는 누워서 배에 온수주머니를 올려놓으며 테츠에게 투덜거릴 생각을 했다. 이건 칼모틴이 아니야. 헤노모틴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웃음이 나왔다. 페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희극 명사처럼 보였다. 잠을 자려고 하다가 설사약을 먹고 게다가 그 설사약의 이름은 헤노모틴. 이제 내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온 소위 인간 세계에서 단 하나 진리처럼 여겨진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다. 나는 올해 27이 된다. 흰머리가 확연히 늘어나서 대개 사람들에게 40 이상으로 보인다. 제5장 뒷이야기. 나는 이 수기를 쓴 사람을 직접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수기에 등장하는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은 조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고 안색이 좋지 않으며 눈은 가늘고 위로 올라가 있고 코는 높아서 미인이라기보다는 미소년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 수기에는 주로 쇼와 5, 6, 7년 그 시기의 도쿄 풍경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그 교바시의 스탠드바의 친구의 인도로 2~3번 들렀던 것은 일본의 군부가 서서히 노골적으로 횡행하기 시작한 쇼와 10년 전후의 일이었기에 이 수기를 쓴 남자와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2월 나는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피난 중인 한 친구를 방문했다. 그 친구는 내 대학 시절의 동기이며 현재는 어느 여자대학교의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 친구에게 내 친척의 혼담을 의뢰한 바 있었기에 그 용무도 있었고 무엇보다 신선한 해산물을 좀 사서 내 가족들에게 먹이려는 생각으로 배낭을 메고 후나바시시로 떠났다. 후나바시시는 진흙 바다에 면한 꽤 큰 도시였다. 새로 이사온 그 친구의 집은 지역 주민에게 주소를 말해도 쉽게 알 수 없었다. 추운 날씨에 배낭을 메고 있는 어깨가 아파오자 나는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어느 카페의 문을 열었다. 그곳에 마담이 낯이 익어 물어보니 바로 10년 전 그 교바시 작은 바의 마담이었다. 마담도 나를 즉시 기억해낸 듯하여 서로 과장되게 놀라며 웃고 그 후에는 이런 때에 정해진 대화인 공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로의 경험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아니요. 이제 할머니예요.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당신은 젊으시군요. 말도 안 돼요. 아이가 벌써 3명이나 있어요. 오늘은 그 아이들을 위해 장을 보러 나왔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사이에 정해진 인사를 나누고 공통된 지인의 소식도 물어보았다. 그 사이에 마담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당신은 요조를 알고 있나요? 라고 말했다. 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마담은 안으로 가서 3권의 노트와 3장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건네주며 뭔가 소설의 소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남이 강요하는 소재로 글을 쓸 수 없는 성격이라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주려 했으나 3장의 사진, 그 기괴함에 대해서는 서문에도 적어두었다. 그 사진에 마음이 끌려 어쨌든 노트를 맡기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렀다. 몇 동 몇 번지에 여자 대학교의 선생님을 하고 있는 분의 집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역시 새로 이사온 주민길이라 알고 있었다. 가끔 이 카페에도 오신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친구와 조금 술을 나누며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바로 그 노트에 몰두했다. 그 수기에 적힌 것은 과거의 이야기였으나 현대의 사람들도 읽으면 상당한 흥미를 느낄 것임이 분명했다. 서투르게 내 필체를 더하기보다는 이건 이대로 어딘가의 잡지사에 부탁하여 발표해도 좋을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산 해산물은 말린 생선뿐이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친구의 집을 떠나 그 카페에 들러서 어제는 고마웠어요. 그런데 라고 바로 말을 꺼내며 이 노트를 잠시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네, 물론이죠.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나요? 글쎄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10년 정도 전에 교바시의 가게로 그 노트와 사진이 담긴 소포가 배달되었고 발신인은 요조로 확실한데 그 소포에는 요조의 주소도 이름조차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공습 때 다른 것들과 섞여서 신기하게도 살아남았고 나는 최근에야 처음으로 전부 읽어보았는데. 울었나요? 아니요. 울기보다는 안 되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당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내진 것일지도 몰라요. 다소 과장해서 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도 상당히 심한 피해를 입으신 것 같네요.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친구였다면 나 역시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쁘지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는 요조는 매우 순수하고 잘 배려하며 그 아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니, 마셨다 하더라도 신과 같은 좋은 아이였어요.